이 사장님 왜 그렇게 저 사람을 감싸십니까? 혹시 특별한 관계라도 있습니까? 기태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이 사장님께 짐만 대고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여운창고입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내일이면 분명 나아질 거야. 그래, 내일은 달라질 거야. 박도윤은 낡은 점퍼 안으로 몸을 더 깊숙이 움츠렸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터미널 뒤편 주차장 구석까지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습니다. 발가락도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더 추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비좁은 고시원 방이었지만 따뜻한 온돌이 있었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하던 건설 현장의 원청업체가 갑자기 부도를 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달치 밀린 월급은 받지 못했고 고시원비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 주머니는 처음엔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 미안한데 나도 월세 내야 해요. 더 기다리면 나도 쫓겨나요. 그 말에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도윤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수첩, 그리고 반쪽만 남은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핸드폰은 이미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지 오래였습니다. PC방에서 메신저로 연락해볼까도 했지만 PC방 이용료조차 아까운 형편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8,000원. 김밥 한 줄 사 먹으면 끝날 금액이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은 밤새 불이 켜져 있었지만 새벽이 되면 경비원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벤치에서 자는 사람들을 깨워 내보냈습니다. 도윤은 그런 눈길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뒤편 주차장 구석으로 왔습니다. 폐차 직전처럼 보이는 낡은 승합차 역,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 마당에서 올려다보던 그 별들과 똑같은 별이었습니다. 그때도 추웠습니다. 그때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최소한 따뜻한 이불이 있었고 아침이면 밥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 원래 강한 사람이잖아.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뒤 혼자 살아온 세월이 벌써 15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사장 막노동, 택배 상하차, 새벽 청소까지.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이 끝없는 터널의 출구는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33의 나이에 가진 것 하나 없이 터미널 뒤편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저 버스를 타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겠죠.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도윤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상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샘 운전을 하는 택시 기사의 라디오인 듯 했습니다. 낮고 잔잔한 DJ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힘든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 자리에서 빛을 내던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빛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을까요? 그래, 내일. 도윤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인력시장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구하면 하루벌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찜질방에서 하루 묵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새벽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가진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 아침은 왔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주차장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도윤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풀었습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주차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이른 아침 버스를 타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새 여기서 잤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터미널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씻지 못한 얼굴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손으로 대충 머리를 빗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8,000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아껴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결국 참기로 했습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일을 구하면 그때 먹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인력시장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면 걸어가야 했습니다. 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도 바빠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한 블록을 지나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앞 주차장 한쪽에 검은색 서류 가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차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분명 주인이 찾고 있을 것입니다. 가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제법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은 있었지만 품질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꽤 무게가 있었습니다.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회원복지그룹 이사회 회의록, 요양센터 운영 현황 보고서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서류 사이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8,000원밖에 없는 주머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 보증금도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서류 아래쪽에 작은 헝겊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꺼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은빛 머리핀과 색이 바랜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 한쪽에는 작은 글씨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이에게.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헝겊 주머니를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확인했습니다. 해온빌딩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류에 있던 복지그룹 이름과 같았습니다. 이 가방의 주인은 이 건물과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건물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에 맡기면 될까요? 하지만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그냥 맡기기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주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값을 서고 있던 경찰관이 도윤을 봤습니다. 며칠 씻지 못한 행색 때문인지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가방을 주었습니다. 해온빌딩 앞 주차장에 떨어져 있었어요. 도윤은 가방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주인을 찾으려고 신분증을 찾아봤습니다. 서류들이 들어있고 현금 봉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들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현금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헝겊 주머니도 꺼내봤습니다. 그제야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현금은 손대지 않으셨네요. 네. 주인에게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서류도 중요해 보이고 특히 그 헝겊 주머니 안에 든 물건들은 매우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득물 처리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함하고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주인이 나타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지금 사정이 있어서 전화가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도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적었습니다. 경찰관이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주머니에는 여전히 8,000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력시장을 향해 다시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은 것은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장미경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가방을 누가 습득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미경은 순간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둘러 주차하고 건물로 들어가느라 뒷좌석에 가방을 두고 내렸습니다. 차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미 가방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도 맡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방이 어디서 발견됐다고 합니까? 빌딩 앞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던 분이 주워서 바로 파출소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미경은 재빨리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급하게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중요한 서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한 헝겊 주머니와 그 안의 물건들이었습니다. 10분 만에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이 들어서자 경찰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해운복지그룹 장미경 이사장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금 봉투도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헝겊 주머니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은빛 머리핀과 손수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물건들을 꼭 간직하시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방을 가져다 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젊은 남자분이었습니다. 행색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현금이 들어있는데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본인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전화 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이름만 남기셨습니다.
박도윤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경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박도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인력시장 쪽으로 간다고 하시던 것 같습니다. 미경은 김 과장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파출소를 나와 바로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인력시장은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미 오후였기 때문에 아침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박도윤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미경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군데를 더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한 중년 남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까 젊은 친구 하나 왔다 갔는데 이름이 박도윤이었던 것 같은데요. 키가 크고 마른 친구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일감이 없어서 그냥 갔던 것 같은데. 아마 근처 국밥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밥 먹으러 갔을 거예요. 미경은 근처 국밥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국밥집에서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밥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주문은 했지만 돈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도윤 씨 맞으십니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성이 자신을 부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파출소에서 이름을 들었습니다. 제 가방을 찾아주신 분이시죠? 도윤은 그제야 미경이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서류 가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아, 네. 그게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미경은 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지만 감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방 안에 제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는지 미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안에 현금도 있었는데 전혀 손대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잠깐이지만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경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찾고 계신 겁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일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에서 시설 관리 일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숙식도 제공됩니다. 센터 안에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급여는 다른 곳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숙식 제공.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어젯밤 터미널 뒤편에서 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막노동만 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설 점검하고 간단한 수리 일입니다.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경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지켜준 이 청년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미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먼저 식사부터 하시죠. 아직 다 못 드셨네요. 미경은 국밥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 더 주시고 이쪽 손님 것도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도윤은 뜨거운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모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청년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좋은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센터로 가시죠. 둘은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미경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걸어다니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그의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보금자리,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인연이. 해온 요양센터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층 건물과 넓은 정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가 정문을 지나 건물 앞에 섰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센터입니다. 현재 어르신 40분 정도가 계십니다. 미경이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실내였습니다. 복도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르신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센터를 둘러보시죠. 미경은 도윤을 데리고 1층을 돌아봤습니다.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어르신들의 거실과 침실이 있었습니다. 3층에는 직원 사무실과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사용하실 방은 여기입니다. 미경이 3층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작은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도윤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식사는 1층 직원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요. 정말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터미널 뒤편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곳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직원이니까요.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시설팀 김대리가 업무를 알려줄 겁니다. 미경은 방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겨울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였습니다. 누워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 불안,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안도감도 함께 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밤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냈지만 여전히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일할 옷이면 충분했습니다. 1층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벌써 몇몇 직원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반찬들이 담겼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 왔습니다.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아, 김 대리가 얘기하던 분이시네요. 저는 간호팀 박선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 친절했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설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제가 업무를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김 대리는 친절하게 센터 시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보일러실, 전기실, 창고, 정원 관리 구역 등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주로 하실 일은 시설 점검입니다. 매일 아침 보일러, 전기, 수도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하시고 큰 문제는 저한테 보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첫 출근 첫날, 도윤은 정원을 돌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말라가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팻말에 기념나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 개원 10년을 기념해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나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뿌리 부분이 너무 건조했습니다. 물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호스를 가져와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흙이 물을 머금을 때까지 충분히 주었습니다. 저 나무 살릴 수 있을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물만 잘 주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뿌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다들 이미 죽었다고 해서 포기하려던 참이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미경은 도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나무를 돌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청년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기념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뿌리 주변 흙도 갈아주었습니다. 영양제도 넣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도윤 씨, 나무가 살아나고 있어요. 간호사 박선미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물도 주고 했는데 계속 말라만 갔거든요. 그냥 매일 조금씩 신경 썼을 뿐입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날씨에 따라 물 주는 양을 조절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도록 주변 잡초도 정리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센터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정원에 나와 나무를 구경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우리 센터 기념나무를 살려줘서. 한 할아버지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경의 동서 한기태였습니다. 그는 해운복지그룹의 감사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남편, 즉 자신의 형이 세상을 떠난 뒤 그룹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누구야? 기태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모셔온 분입니다. 이사장이 직접?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나? 이사장님 가방을 주어서 돌려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기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방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직원으로 채용한다? 그것도 이사장이 직접?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 친구 신원 확인은 제대로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태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이 어르신들에게 인기를 얻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유독 저 청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지켜봐야겠어.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태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센터에, 아니 자신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그런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센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념나무가 보였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도윤도 그 나무처럼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센터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센터의 모든 시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지, 어느 방의 보일러가 약한지, 어느 창문의 경첩이 헐거운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밤에 방이 춥다고 하면 곧바로 달려가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휠체어가 삐걱거린다고 하면 즉시 기름을 쳐줬습니다. 말없이 일하지만 늘 세심하게 신경 쓰는 청년이었습니다. 도윤이 이리 와봐. 이 할머니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공구 가방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무엇이 불편하세요? 아니야, 고칠 건 없고. 그냥 이것 좀 봐줘. 할머니가 낡은 라디오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였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작동이 안 되나요? 응. 몇 년 전부터 소리가 안 나. 그런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도윤은 라디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공관 하나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배선도 낡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 줄 수 있어? 고맙구나. 도윤은 라디오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시절 전자제품 수리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기술이 지금 유용했습니다. 부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진공관은 역시 나가 있었습니다. 배선 몇 개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메모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품 목록이었습니다. 주말에 전자상가에 가서 구해와야 했습니다. 라디오를 다시 조립하려던 순간 뒷판 안쪽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쪽만 있었습니다. 찢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쪽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오래된 한옥 마당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5월. 도윤은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배경의 한옥 마당이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주머니에 소중하게 보관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도 반쪽짜리 사진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갈 때 주머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내 엄마가 넣어줬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과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성도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이도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역시 한옥 마당이었습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배경이 똑같았습니다. 한옥의 기둥, 마당의 돌담, 심지어 뒤편에 보이는 나무까지 똑같았습니다. 두 사진을 맞춰보니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원래 한 장이었던 사진이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디오 속에서 나온 사진과 자신이 가진 사진이 원래 한 장이었다니. 그럼 이 라디오는 누구 것일까요? 이 할머니 것일까요? 도윤은 두 사진을 들고 이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할머니,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 도윤이 들어가자 이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디오 고장난 데서 이 사진이 나왔는데요. 혹시 할머니 사진입니까? 도윤이 라디오에서 나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라디오가 아니거든. 센터에서 주운 거야. 누가 버린 건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주인이 없다고 해서 내가 쓰고 있었어. 그럼 이 사진 주인도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왜? 그 사진이 뭐가 중요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가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진 사진하고 이어지거든요. 두 사진을 맞춰서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정말 한 장이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진은 보육원 들어갈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도윤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 가족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 이 사진만이 유일한 단서라는 것.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이 라디오 주인을 찾으면 내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라디오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글쎄, 몇 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때 센터 창고 정리할 때였던 것 같은데. 누가 기증한 물품들 중에 있었어.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증 물품이라면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기증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이 라디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주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 가져가. 원래 주인 없는 거니까. 내 가족 찾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구나. 도윤은 라디오와 두 장의 사진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가까이 간직해온 사진의 비밀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행정실로 갔습니다. 기증 물품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행정 직원이 오래된 장부를 꺼내왔습니다. 몇 년도쯤이에요? 3년에서 5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장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가전제품 기증 항목을 찾았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여기 라디오 기증 기록이 있네요. 2021년 3월. 기증자는 장미경 이사장님이시네요.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이사장.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행정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라디오를 기증한 사람이 미경 이사장이라니. 그럼 라디오 속 사진도 이사장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자신이 가진 사진과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도윤은 이사장을 찾아가 물어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도윤은 일단 라디오 수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전자상가에 가서 필요한 부품을 구했습니다. 저녁마다 방에서 조금씩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진공관을 교체하고 끊어진 배선을 연결했습니다.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라디오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또렷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가요였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념나무처럼. 그날 밤 도윤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이것저것 돌려봤습니다. 여러 방송이 잡혔습니다. 뉴스, 음악, 드라마. 한참을 듣다가 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라디오를 열었습니다. 스피커 뒤편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테이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라벨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겨울 마이너스 우리 가족.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사진처럼 무언가 단서가 될까요? 하지만 테이프를 재생할 기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카세트를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창고를 뒤졌습니다. 혹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구석에서 낡은 워크맨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를 넣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녹음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자, 우리 미경이 말 한번 해봐. 안녕. 나는 미경이에요. 5살이에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해봐. 저는 도.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끊겼습니다. 테이프가 손상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미경. 사진 속 여자아이의 이름이 미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이름도 미경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사장을 찾아가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센터의 내부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기태가 직접 점검팀을 꾸려 센터 전체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재정, 인사, 시설 모든 것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도윤도 시설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보일러 점검 기록, 소방 설비 점검 기록, 시설 보수 내역 등 서류를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시설 보수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 창고 서류함에 보관해뒀는데 없었습니다. 도윤은 창고를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김대리에게 말했습니다. 김대리도 함께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선 제출할 수 있는 것만 제출하자. 없는 건 나중에 재발급받으면 돼. 하지만 점검팀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기태가 직접 도윤을 불렀습니다. 박도윤 씨, 시설 보수 서류가 누락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분명 보관했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관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김 대리님도 아실 겁니다. 기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서류에는 센터 예산 집행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 점검의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찾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왜 분실했느냐가 문제죠. 업무 태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 증명하시죠. 어디 있는지 찾아내시든지. 기태는 냉정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보관했는데 왜 없는 걸까요? 누군가 가져간 걸까요?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혹시 잘못 보관한 곳이 있을까 싶어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도 뒤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포기하고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르지만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치면 피하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도윤은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경 이사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라디오와 사진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한기태는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도윤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업무 관리 능력에 의문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경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도윤 씨가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이사장님은 그분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채용하셨잖습니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센터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센터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최소한 조사는 해야 합니다. 결국 미경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일단 업무에서 잠시 제외되었습니다. 방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기념나무가 보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푸른 잎들이 무성했습니다. 죽어가던 나무를 살린 사람이 지금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경은 도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도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김 대리를 불렀습니다. 대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윤 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도윤 씨는 결백합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도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창고부터 다시 확인합시다. 분실된 서류를 찾아야 합니다. 둘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도윤이 정리해둔 서류함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서류를 함부로 분실할 리 없었습니다. 대리님, CCTV 기록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고에는 CCTV가 없습니다. 예산 문제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복도 CCTV는요? 복도 것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대리가 경비실로 가서 CCTV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서류가 사라진 날짜 전후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창고를 드나들었습니다. 도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때 미경의 눈이 멈췄습니다. 잠깐 여기 멈춰보세요. 화면에 한기태가 보였습니다. 늦은 밤 시각이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감사님 아닙니까?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서류가 사라진 바로 그 무렵입니다. 둘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의심의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창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경과 김대리는 창고를 더 세밀하게 수색했습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선반, 구석진 상자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김대리가 한 상자에서 멈췄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좀 보세요. 상자 안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분실했다는 바로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시설 보수 관련 서류, 예산 집행 내역서, 계약서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도윤이 보관했던 서류함이 아닌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옮겨놓은 겁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CCTV에 찍힌 한감사님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한기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룹 경영에 관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이사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윤. 갑자기 나타나 미경의 신임을 받는 젊은 직원. 기태에게는 위협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도윤 씨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센터에서 내보내려 한 것 같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해명해야 합니다. 미경은 서류들과 CCTV 영상을 챙겼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날 미경은 한기태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사장 사무실이었습니다. 기태 씨,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사장님? 미경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 씨가 분실했다는 서류들입니다. 창고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서류가 사라진 날 밤 창고에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건 업무상 확인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럼 왜 서류를 다른 곳에 옮겨 놓으셨습니까? 도윤 씨가 분실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신 겁니까? 기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기태 씨, 왜 그러셨습니까? 도윤 씨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단지 센터를 위해서라고요? 무고한 직원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센터를 위하는 일입니까? 기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도윤 씨에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일은 내부에서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즉시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 오해가 풀렸습니다. 서류를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다른 곳에 옮겨 놓았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당연합니다. 도윤 씨는 우리 센터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며칠 전부터 뭔가 고민하시는 것 같았는데, 도윤은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라디오와 2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미경이 라디오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봤습니다. 순간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사장님이 센터에 기증하신 라디오입니다. 수리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2 사진을 맞췄습니다. 완벽하게 이어지는 가족 사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진과 이어집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 혹시 이사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 가족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 겁니다. 미경은 오래된 테이프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끊긴 아이의 이름. 저는 미경은 울었습니다. 도윤이. 우리 아들 이름이 도윤이었어요. 도윤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이사장님, 도윤 씨, 당신이 제 아들이 맞습니까? 미경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손이었습니다. 미경은 도윤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둘만의 조용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미경은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던 날, 그날은 가족 나들이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미경은 조수석에, 어린 도윤과 딸 미경이는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큰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차가 크게 부딪혔고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딸은 다행히 경상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했어요. 저를 찾으셨습니까? 물론이죠.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전국의 병원과 보육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미경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몇 달 뒤 한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아이가 발견되었다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였어요. 사랑의 집 보육원이었나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처음 들어간 보육원입니다.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들었습니다. 미경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윤 씨, 당신 기억나는 게 있나요? 사고 전 기억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머리에 상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마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한 거예요. 미경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닙니다. 이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아니에요. 엄마예요.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나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부르고 싶었던 단어였습니다. 어머니.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한참 후 미경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도윤이를 꼭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도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들을 찾았다고. 미경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찢어지기 전에 원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당신 아버지, 저, 그리고 남매. 이 사진을 찍고 얼마 안 있어 사고가 났어요.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당신 여동생도 있어요. 미경이. 지금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때 소개해 줄게요. 여동생이. 네.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오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미경은 도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족의 추억, 아버지의 사업, 어린 시절의 일들. 도윤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모두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죠.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해요. 당신이 제 아들이라는 것을.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도윤은 미경의 친아들이 확실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미경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찾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찾던 아들을. 미경은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미경과 함께였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게 왔습니다. 아들 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자신을 끝까지 찾으려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던 센터도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미경도 남편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들 찾으라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잘 살아갈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센터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도윤 씨는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도윤 씨를 둘러싼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윤 씨는 저와 함께 센터를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선미 간호사가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축하해요. 가족을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선미 누나.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센터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기뻐하셨습니다. 젊은이 잘 됐네. 가족을 찾아서 이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라디오 덕분입니다, 할머니. 하, 그랬구나. 그럼 그 라디오가 너희 모자를 이어준 거네.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도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센터와 떨어진 곳에 있는 미경의 집이었습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너도 이 집 식구란다. 미경은 도윤의 방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그대로 두었던 방이야. 당신을 위해 남겨둔 거야.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도윤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기다린 흔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찢어지기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미경과 남편 그리고 어린 남매가 함께 있었습니다. 도윤은 액자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거죠? 그래. 이제 집에 왔어. 우리 아들. 미경은 도윤을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센터 정원에 꽃을 심었고 여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꿨습니다.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다녀왔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센터의 시설 관리자에서 운영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지만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를 도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기념나무는 이제 센터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하얀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르신들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 나무 봐. 도윤이가 살린 나무야. 그때 누가 죽은 나무라고 했는데 도윤이가 매일 정성껏 돌봐서 살아났지. 사람도 그렇더라고. 정성을 들이면 다시 살아나는 법이야.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무만 살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살아난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미경의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어머니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도윤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해. 미경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는 쉬어. 미경은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애호박을 썰었습니다. 오래된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서는 간단하게 먹었고 손님 접대는 주로 외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직접 요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간을 좀 맞춰봐야겠네. 미경은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았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시 맛을 봤습니다. 아직도 싱거운 것 같았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상을 차렸습니다.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이었습니다. 도윤아, 밥 먹자. 도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찌개였습니다. 평생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끓이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 주려고 아침부터 준비했지.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짰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짰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먹었습니다. 미경은 도윤을 보다가 자신도 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어머, 이거.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무 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안해, 도윤아.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아니야. 이건 너무 짜. 새로 끓일게. 미경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먹고 싶었던 음식이 이거예요. 엄마가 해준 밥. 간이 좀 세면 어때요? 엄마가 해준 밥이라 제일 맛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경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아, 사실 전 간이 짠 음식을 좋아해요. 보육원에서 먹던 음식들이 다 짰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요. 어머니 찌개가 딱 제 입맛이에요. 도윤은 웃으며 찌개를 계속 먹었습니다. 미경도 울먹이며 함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만들게. 연습할게. 천천히 하세요. 우리 시간 많아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같이 먹을 건데 뭐. 그 말에 미경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도윤이 설거지를 하고 미경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센터에서 어르신들 생신 잔치가 있어요. 그래, 몇 분이신데? 3분이세요. 다들 80 넘으셨어요. 그럼 케이크를 크게 준비해야겠네. 내가 주문할게.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센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일상이 된 대화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드라마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아, 행복하니?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합니다. 힘든 일은 없고 가끔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미경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너를 찾아서 이렇게 함께 있어서. 저도요, 어머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자신은 터미널 뒤편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올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서류 가방 주었을 때 사실 고민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안에 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주머니에는 8,000원밖에 없었어요. 그 돈이면 며칠은 버틸 수 있었어요. 미경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져가지 않았죠. 네,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선택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어머니를 만나게 해줄 줄은. 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올바르게 살아줘서.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비록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이 제 안에 남아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은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센터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저녁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기념나무 주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왔네. 어머니 댁 다녀왔어?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점심 먹고 왔어요. 뭐 먹었는데? 된장찌개요.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셨어요. 어머, 좋겠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지.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소금이 조금 많이 들어간 된장찌개였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특별한 날에는 꼭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처음으로 요리를 해주셨다. 된장찌개였는데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갔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엄마가 해준 밥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더 많은 밥을 먹고 싶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있다. 집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일기를 덮고 책상 위를 봤습니다. 완전히 이어진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자신. 3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액자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잘 모시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별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정원을 돌았습니다. 기념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무는 이제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튼튼했지만 도윤은 계속 돌봤습니다. 습관이 되었고 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도윤 씨. 박선미 간호사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미 누나. 오늘도 나무 돌보네요. 정말 성실해요. 이 나무가 저한테는 특별하거든요. 제가 살아난 것처럼 이 나무도 살아났으니까요. 맞아요. 둘 다 기적이죠. 선미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여기 있자. 도윤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드는 분도 있었습니다. 도윤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이곳이 도윤의 집이었습니다. 센터도 어머니 집도 모두 그의 집이었습니다. 더 이상 떠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념나무처럼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공구 가방을 들고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복도를 걷다가 미경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도윤아, 잘 잤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요? 엄마도 잘 잤어. 오늘 점심은 같이 먹을 수 있어? 네, 물론이죠. 그럼 나중에 보자. 미경은 웃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웃으며 시설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기적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이었습니다. 혼자였던 사람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떠돌던 사람이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찾았습니다. 소금이 조금 많이 들어간 된장찌개의 맛을 기억하며 도윤은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